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했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막판까지 세계를 누비며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보다 1년 앞서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5일 머니를 앞세워 태평양 연안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포섭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애초부터 별로 없었습니다. 사우디의 완승이었고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이 막을 내린 지금 우리는 실패를 비난하기보다 유치전에서 얻은 경험을 자산으로 삼고 그동안 접촉한 국가들의 경제, 외교적 관계를 발전시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중앙일보 오피니언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30 세계 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실패했다.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그냥 초장에 끝난 완패였다. 애석하고 안타깝다. 큰 기대를 걸었을 부산 시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의 아쉬움과 불만이 조금 누그러지긴 했으리라.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미치지 못한 듯하다. 국제 정세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게임이 되지 않았으리라는 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일을 기약하는 우리의 원조 협력 약속이 당장 오늘 사우디가 내보이는 빵빵한 오일머니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번 엑스포 작전은 우리나라의 정보력과 외교력 부족을 만천하에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번 기로에서 오히려 외교력과 그 네트워크를 견고히 했다는 것도 크나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허황한 꿈을 키워주었는지, 또 누가 사우디에 이길 확률이 49대 51까지 근접했다면서 대통령과 국민을 거의 막판까지 오도했는지 밝혀야 한다. 글쎄요, 이제 대통령실에는 그 레드팀이 없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허황된 그런 보고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면 된다는 도전 정신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어엿한 경제대국이다. 도전 정신의 오남용을 이참에 정리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경제학도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마도 이 정운찬 그 총장은 경제적인 손실이 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산 엑스포의 비용과 편익이 과연 정확히 계산된 것이었는지 지난 여름의 새만금 잼버리 대회처럼 내실 있는 행사보다는 제밥에 주된 관심을 가진 대회 유치로 흐른 것은 아니었는지 말이다. 참 걱정스러워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겠죠. 또한 이번 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대회 협력 혹은 원조를 약속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대외적 약속이 우리가 선정되면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조건부 약속이었는지 상대국의 지지 여부 혹은 우리의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는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산 엑스포 유치는 물 건너갔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약속은 국민 어깨 위에 그대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엑스포 유치 노력 과정에서 나타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좌우할 국가의 경제 정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융정책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 글쎄요, 정부 정책하고 한국은행 정책이 엇박자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올 초 상황을 떠올려보자. 한국은행은 2022년 4월 이후 여러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 올해 1월에는 3.5%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계속 올랐죠.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3.5%인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바 있는데요. 그 이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리 인상에 불가피한 여파에 대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 채무자의 질서 정연한 구조 조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구조 조정 과정에서 희생되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그런 대처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엉뚱하게도 시장 금리 자체를 왜곡시켰다. 은행 등을 압박해서 금리를 인하하도록 지도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금융감독과 공정거래라는 칼날을 내보였다. 이것은 잘못된 금융 개입이다. 글쎄요, 이 모든 지난 정부가 됐든 현 정부가 됐든요, 늘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완화하는 정책을 늘 스폰지 게임을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이후 상반기 동안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럴 때마다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한국은행의 현란한 선언이 을에 뒤따랐으나 그 행동에 해당하는 연이은 동결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포기를 시장에 점점 더 확고하게 각인시켰을 뿐이다. 때마침 완만하게 하락하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반등했다.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2% 이내에 되어야 금리를 인하시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때마침 완만하게 하락하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반등했다. 9월부터는 부동산 관련 대출도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팽창이 다시금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적정 시점을 놓친 결과다. 글쎄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반기 내내
거듭된 4차례 동결 결정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말인 요즘도 3.5%에서 요지부동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금융정책은 무력화됐다. 아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올리고 싶을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올리게 되면은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 중에 말이죠. 한계 기업이 43%에 육박합니다. 바로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가지고도 이자 비용 충당이 안 되는 기업이 한계 기업인데 계속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은 기업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한미 간 기준금리는 미국은 상단 5.5%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현재 2%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격차는 사상 최대 폭인 2%포인트로 달했다. 금리 생활자를 빼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 수준과 동떨어졌다면 작은 일이 아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기라도 하면 이런 금리 격차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기에 충분하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2%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원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가 환율은 인상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금 한국은행이 동결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왜? 국내 기업들과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자 비용 충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동결시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 일각에서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 독립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쎄요, 총장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이 그렇게 부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하여 몇몇 주요 소비 품목을 정해놓고 물가지수 관리에 들어섰다. 그러자 업계는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전혀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실물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다. 시장을 존중한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정책들은 왜 거꾸로만 가는가? 자, 지금 전 시대 환경이 세계적으로 지구촌 글로벌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가 아니라 반대로 디프레션입니다. 디프레션.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득들이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애로사항이 있죠. 경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해야 할 일을 사실 없이 수행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자 경제 정책이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이제는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처는요 융합행정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지식행정에 의해서 지식행정과 함께 부처 간에 서로 칸막이 없애고요. 융합행정해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논평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정책이 거꾸로 간다면 당연히 정운창 전 서울대 총장께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제시가 없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치 실패는 했지만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을 토대로 대내외적으로는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와 재계가 수많은 나라의 고위층들을 접하면서 얻은 인적 네트워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23년 전입니다. 2000년도 대만 천수입행 총통 취임식에 사절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았지만 이렇게 국가 간의 인적 네트워크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1월달에 3.5%로 인상시킨 뒤에 연속 7차례를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은 1.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1.4% 이하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은 2.2%에서 2.1%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한국은행은 3연속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도 고금리가 장기화가 예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로 기업들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들은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와 기업부채와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런 걸로 이자 비용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가계 기업들이 다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실하게 되면 금융기관에도 아무래도 타격이 있겠죠. 앞으로 고금리는 장기화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75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채는 올 2분기 현재 2705조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 기업과 가계와 정부 부채가 6천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출산율, 합계 출산율은 0.7명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산 가능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년에 물가 상승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은 긴축 기조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긴축 기조가 길어진다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고금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도 경제 한파가 올 것입니다. 가게가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허리띠를 졸라매고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